네, 제 85회 기출문제 이론부터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합격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47.3%가 나왔습니다. 보통 보면 제일 낮을 때가 31%였고요. 최근 한 3년치 보면. 그 다음에 제일 높을 때가 56%였습니다. 이때는 아주 그냥 거의 한 80% 이상 차이가 나는데 어쨌거나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에서 약간 합격률이 높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1급이 합격률이 더 높아요. 2급보다. 이거는 굉장히 합격률이 높은 편이고요. 49%면 거의 역대 최고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거는 전산세무 2급. 이번에 85회 시험 보신 분들은 좀 행운이 따랐다고 해야 될까요? 합격률이 전산세무 2급 50% 나왔던 적이 없습니다. 가장 낮을 때가 19%였거든요. 거의 2배 반 정도가. 반면에 전산세무 1급은 3.7%였습니다. 아주 최악이었죠. 시험도 약간은 운이 따르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86회 보시는 분도 약간 요 정도만 나와도 난이도가 그러면 참 다행이겠는데. 자, 수험번호 2216 6개, 그 다음에 여러분 이름, 그 다음 설치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감독관 확인 번호는 8567. 그러면 보은상해가 뜰 겁니다. 자, 이런 시험 볼 때도 반드시 프로그램을 실행해 놓으시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를 켜 놓으세요. 꼭 한두 문제씩은 그걸 참고할 경우가 생깁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자산, 부채, 자본이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 그러죠. 부채 플러스 자본. 그리고 이 공식을 바꾸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또 자본이 되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자, 이렇게 해도 공식이 됩니다. 자, 1번부터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으로 미래의 현금 흐름의 창출에 기여하는 잠재력을 말한다. 말은 좀 어려운데 돈 벌 수 있는 항목. 자산하면 대표적인 게 건물, 그 다음에 뭐 차량 운반구도 있고 상품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건 뭐예요? 나중에 이 물건을 팔아서 상품을 팔아서 돈이 들어올 기대치가 있는 거죠. 그 말입니다. 미래 경제적 효익, 이익으로 현금 흐름 창출, 돈이 들어온다. 자산에 대한 개념이 맞습니다. 자, 틀린 거 찾으라 그랬죠. 자본,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무실 총 재산에서 은행 대출 받은 부채를 빼고 나면 순수한 자산, 순자산, 우리 돈, 미천 이런 말 쓰죠. 자본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액 맞죠? 또는 순자산으로 총자산에서 빚을 빼고 나면 순수한 자산으로서 자산에 대한 요 자산에서 순수하게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 소유주 것, 사장님 것. 자, 자본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자, 3번. 부채는 빚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미래의 자원 유입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자, 이거는 자산에 대한 설명이에요. 요 유입이 들어가 보니까 이게 뭐가 돼야 되느냐? 유출이 돼야죠. 빚진 거 은행에 갚아야죠. 안 갚으면 차업 들어오잖아요.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한 글자를 뜰리게 해놓은 겁니다. 요게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복식 부기를 적용 시 차변, 대변, 이중으로 거래할 때 대차평균의 원리, 거래의 이중성, 대차평균의 원리 앞에 이론에 설명했죠. 거래의 이중성, 동시에 발생한 거래에서 차변, 대변, 금액이 같아야 된다. 근데 그 합계를 전부 다 더해 놓으면 합계를 더해 놓은 게 바로 대변과 차변의 합계가 같아야 된다라는 게 대차평균의 원리입니다. 그래야 장부 합계액만으로도 지금까지는 이상이 없네. 시산표가 대표적인 거죠. 일월계표라고 하는. 자,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것. 요 한 글자 장난 쳐놨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제가 캡처를 해놨는데 이런 문제 나오면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받아 먹으면 돼요.
다음 중 비유동 자산과 영업외 수익으로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비유동 자산 계정 체계를 보면 당좌 자산, 재고 자산 요 두 개를 합쳐서 유동 자산이라 그러죠.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 반대로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것. 투자 자산,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자산. 자, 그러면 투자 자산, 비유동 자산 맞죠? 유형 맞고 무형 자산, 비유동 자산입니다. 근데 재고 자산이 들어가 있어요. 답은 이미 나와 버렸어요. 자, 얘는 유동 자산입니다. 그다음 영업의 수익. 영업의 수익 보면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임대료는 영업의 수익입니다. 근데 기부금을 봐요. 기부금을 검색을 했더니 컨트롤 F, 계정공개 및 적용 등록 메뉴에서 컨트롤 F 누르고 기부금 딱 치면 기부금 953번이 영업 외 비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영업의 수익도 아니고 얘는 비유동 자산도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라는 거, 영업의 수익이 아니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이거 종종 나옵니다. 현금이냐 또는 현금성 자산이냐 구분하는 문제인데 회계상 현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 타임 발행수표. 대표적인 게 은행 또는 다른 거래처에서 발행한 당좌수표. 은행에 가면 바로 현금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갖고 있어도 장부상인 현금으로 적어야 됩니다. 주식은 이거 뭐 단기 매매 증권, 뭐 만기 보유 증권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요. 얘는 현금이 아니고요. 가계수표, 타임 발행 수표하고 같은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가계수표는 개인이 발행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실무에서 가보면 조그마한 중소기업들 그런 데서도 당좌수표 대신 가계수표를 많이 씁니다. 요거 타임 발행 수표로 보면 됩니다. 현금 맞고요. 자, 수입인지 이거 관공서에 가면 뭐 서류 뗄 때 수입인지 사야 되잖아요. 자, 요거는 소모품, 소모품비 또는 잡비 회사에서 특성에 맞게 쓰고 현금은 아닙니다. 이거는 현금으로 처리하면 안 되고요. 어음은 받을 어음, 지급 어음 이렇게 처리하죠. 얘도 현금 아니고요. 자기업 수표 은행에서 발행한 타인 발행 수표 물론 타인 중에 은행을 포함하면 얘도 들어가지만 이건 은행에서 발행한 타인 발행 수표입니다. 그 다음에 가계 수표. 요 세 가지가 현금입니다. 자, 그래서 가, 다, 바. 예,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거래는 어느 것인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항목은 수익과 비용이죠. 수익과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차변의 수익, 비용, 대변의 수익이 들어가야죠. 자, 거래처로부터 계약금을 현금 수령하다. 계약금을 받았다. 선수금, 부채죠. 현금, 자산. 수익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전기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이란 자산이 나갔지만 전기요금은 뭘로 처리해요? 전산회계 2급에서는 수도광열비. 수도광열비. 1급에 가면 공장에서 쓰면 전력비 뭐 이러지만 자, 수도광열비 비용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건 2번이 정답이 되죠. 비용이 있기 때문에. 3번은 토지를 매입하고 당좌수표를 지급하다. 토지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당좌수표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다시 말해서 수익 비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현금을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하다. 현금이 없어지고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수익 비용이 없죠. 그래서 비용이 있는 거는 2번이 유일하니까 손익계산서에 포함돼야 할 거래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5번 문제. 자, 요거 문제 잘 읽어봐야 됩니다. 11월 5일 현금 과부족 계정 대변 잔액이라고 그랬습니다. 2만 원이 그러면 11월 5일 기준에 현재 어떻게 돼 있냐 했더니 현금 과부족이 대변에 잔액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대변에 현금 과부족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죠. 자, 2만 원. 근데 그 원인이 파악이 됐습니다. 현금 과부족은 임시 계정입니다. 결산 시까지만. 결산 시까지도 안 되면 요거
잡손실 또는 잡이익으로 처리하는데 근데 얘가 원인이 밝혀졌어요. 알고 봤더니 단기 대여금 이자 수입 누락. 단기 대여금 이자를 받았으면 계정 과목을 뭘로 하죠? 그렇죠. 이자 수익, 수익이 발생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원래 이자 수익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걸 깜빡해서 나중에 보니까 돈이 안 맞아. 그러니까 현금과 부족 임시계적으로 일단 이렇게 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11월 5일 날 요거를 수정하는 겁니다. 다시. 여기에 이자 수익 빼먹은 거 지금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자 수익은 수익이 발생이니까 대변에 적겠죠. 이자 수익 2만 원. 그러면 얘 현금과 부족 얘는 임시로 해놓은 거예요. 자,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얘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럼 반대편에 적어주면 약분해서 제로가 되는 거죠. 얘는. 그래서 차변에 현금 과부족 2만 원. 그러면 얘는 약분해서 사라지고 대변에 이자 수익이 딱 들어가서 장부가 정확히 수정이 된 겁니다. 자, 분계로 맞는 것. 그러면 정답은 차변에 현금 과부족, 대변에 이자 수익. 예,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요거 아참 문제를 잘못 읽으면 차변 대변을 바꿔서 적는 수가 생겨요.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6번 문제. 자, 점점 시험 문제가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단순 암기해서는 안 되고 회계에 대해서 이해 중심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6번도 대표적인 거고요. 다음은 매출 채권 계정에 대한 설명이다. 자, 매출 채권에서 차변 대변 이렇게 있습니다. 매출 채권 하면 뭐예요? 자, 받으러움하고 그다음 외상 매출금을 매출 채권이라 그러죠. 단기 매출액 중에서 현금으로 회수한 금액이 30만 원이라면 발생주의한 단기 매출액은 얼마인가? 매출 거래는 모두 외상 거래로 이루어졌다. 자, 매출 그리고 외상 거래다. 외상 매출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매출 채권을 외상 매출금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에요. 자산의 증가는 어느 쪽입니까? 이쪽에 증가. 수금해 왔어. 반대. 그러면 대변에 감소를 적죠. 자, 외상 매출금으로 본다면 외상 매출금 증가, 외상 매출금 감소. 자, 그리고 단기 매출액 중에서 현금으로 회수한 금액이 30만 원이라면 발생주의에 의한 단기 매출액은 얼마인가? 자, 발생주의라고 하는 거는 현금주의의 반대 개념입니다. 옛날 우리 가계부는 있죠. 현금주의입니다. 왜냐? 돈 들어오고 나간 거 중심으로 적어요. 다음 달 거 미리 지출해도 이번 돈 나갈 때 적습니다. 그게 현금주의입니다. 근데 기업 회계 기준에서 보면 요거는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그 돈이 언제 나갔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요 수익과 비용이 올해 거냐 내년 거냐를 정확히 따지자 하는 게 발생주의입니다. 요게 언제 거 수익이냐 언제적 비용이냐 이걸 따지는 거지 돈 들어오고 나가는 가계부처럼 현금주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거는 올해 장부에 내년 거는 내년 장부에 이게 발생주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주의에 맞춰서 자 현금으로 회수한 금액이 30만 원이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30만 원 수금이 됐다고 보면 외상 매출금이 감소, 외상 매출금 수금하면 여기다 적죠. 30만 원. 자, 모든 거래는 외상 거래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물건 팔면서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밑에 단서 조항이 있죠. 외상으로 일단 판 거예요. 팔아놓고 30만 원 현금으로 수금해 왔습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감소, 대변에 30만 원 줬고 요거 외상 매출금 수금한 금액이에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면 요 대변 합계액은 54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대차 평균이 원리에 의해서 차변도 54만 원 돼야죠. 자, 그리고 요 전기 2월 1월 1일 전기 2월 20만 원은 작년에 외상값 수금 다 못한 거예요.
그러면 잔액도 차변에 남습니다. 증가 쪽에 남습니다. 항상 잔액은.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12월 31일 올해 연말에 가서 봤더니 차기 2월. 수금 다 못한 금액이 24만 원. 이거 올해 수금 못한 거, 이건 작년 수금 못한 거. 근데 올해 수금한 게 30, 그럼 합치면 대변 54만 원, 차변 54만 원인데 그러면 30만 원 차이가 나죠. 요 30만 원은 뭘까요? 34만 원이죠. 34만 원은 외상으로 외상 매출금이 증가. 외상 매출금이 증가하는 건 하나뿐이에요. 외상으로 판매한 금액. 다시 말해서 외상 매출액이 되는 겁니다. 원래 외상으로 매출한 거 34만 원, 그 중에 30만 원 수금, 그리고 작년에 못 받은 거 20, 요거 빼면 원래 앞으로 수금해야 될 거 못 받은 게 24만 원. 그래서 차변 대변 금액은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단기 매출액은 얼마이냐 요거죠. 34만 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시간도 좀 걸리고요. 자,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요 문제가 이번 85회 시험에서 가장 이론에서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 이런 형태 문제 나온 적이 없었어요. 2급에서는. 자, 다음은 당사이 단기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원가 흐름이 가정을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경우와 총평균법. 요 두 가지. 적용한 경우의 기말재고자산 가액이 차이는 얼마인가? 많이 황당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선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총평균법이 나올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건데, 자, 교재에 보면 선입, 후입,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이 교재에 있습니다.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거를 잠시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이할게요. 자, 상품재고장 선입선출법. 어떤 게 선입선출법이냐? 자, 이쪽에 보시면 3월 1일 날 수량 100개 단가 200원짜리에서 2만 원어치 요게 전기 2월 달에 팔다 남은 거 넘어온 거예요. 기초상품 재고액입니다. 그래서 잔액란에 그대로 적어준 겁니다. 그리고 5일 날 매출했어요. 얘밖에 없어요. 100개 중에 60개, 단가 200원, 12,000원. 그러면 몇 개 남아요? 40개 남죠. 그리고 12일 날 또 매입했는데 300원씩 매입했습니다. 40개. 자, 단가가 달라요. 얘는 200원, 얘는 300원이에요. 그러면 따로 적어야죠. 요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내려와서 여기다 적어주고요. 새로 들어온 거, 요거를 요쪽에다 적어줍니다. 그러면 40개, 요거는 300원짜리, 12,000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가가. 그러다가 16일 날 매출했어요. 60개를 팔았습니다. 자, 그럼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거를 옛날 거를 먼저 팔아라. 자, 200원짜리를 먼저 팔아야 돼요. 60개니까. 요거 200원짜리 40개를 먼저 팔아서 얘는 없어지고요. 그 다음 60개니까 나머지 요 300원짜리 20개. 20개 300원. 그럼 남는 거는 20개, 요 300원짜리가 20개 남죠. 이렇게 하는 게 선입선출법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나중에 또 환입되고 매입하고 뭐 해서 차기 2월 총 16,000원이 기말상품 재고액이 남죠. 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후입선출법으로 할 때,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그건 교재에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총평균법으로 했을 때, 같은 문제인데, 총평균법은요, 그거 어떻게 맨날 선입선출, 후입선출, 단가 틀린 거 그거 어떻게 계산해? 복잡하고. 야, 한 방에 하자. 총, 한 방에 그냥. 어떻게 하냐면요. 인도란하고 잔액란에 단가를 안 적습니다. 물론 지금 적혀 있어요. 이거 나중에 말일을 한꺼번에 한 거고 안 적습니다. 전기 2월, 그 다음 매출 이렇게 60개 금액도 안 적습니다. 그냥 수량만 적어요. 이거 나중에 적은 거예요. 수량만 딱 적어놓고 그럼 몇 개 남아? 40개 남아. 이렇게만 해놓습니다. 이렇게 해놨다가 자, 매입 40개 300원 12,000원 그러면 40개 80개 요것만 딱 적어놓습니다. 그러다가 18일 매출 지금은 다 적어놨지만 원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량만 계속 적어요. 그러다가 한 달 다 됐습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인수란 수량 다 더합니다.
140, 10, 150개. 금액 2만 원, 12,000원, 4,000원, 36,000원, 36,000원 나누기 150개. 그러면 240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240원을 이때 여기 다 적습니다. 여기는 안 적고요. 요 마지막 요 매입 여기만 적고. 자, 어쨌거나 240원 한꺼번에 적어서 그때야 금액 곱하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 150개, 150개, 36,000, 36,000 이렇게 나와요. 그럼 기말상품 재고액 얼마 나오느냐? 차기 2월. 자, 12,000원 나옵니다. 아까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는 같은 문제인데 얼마였죠? 16,000원. 총평균법으로 하면 12,000원. 어느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 기말상품 재고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장부를 작성하라 하는 문제는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객관식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선입선출법과 총평균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교재에다가 이걸 실어놓은 겁니다. 자, 그럼 문제로 가서 보겠습니다. 장부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원리만 알고 있다면, 자, 우선 선입선출법으로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초재고액 10개 단가 100원이었어요. 이거 곱하기 하면 얼마예요? 1,000원이죠. 1,000원 있었습니다. 그러다 3월 10일 날 매입했어요. 20개. 곱하기 200원. 그러면 얼마요? 4,000원. 자, 7월 달도 매입만 했어요. 뭐 장사는 안 하고 그냥 매입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9,000원입니다. 8월 20일 날 또 40개 매입했어요. 16,000원입니다. 그러다가 9월 15일 날 30개를 드디어 팔았습니다. 자, 이건 판매 단가니까 이건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중요한 건 30개 팔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 어느 거예요? 먼저 요거부터 팔아야죠. 예, 아웃, 예, 다 팔았어요. 그럼 남는 건 몇 개예요? 요거 두 개가 남죠. 300원짜리 30개, 400원짜리 40개에서 요 두 개가 선입선출법일 때 남습니다. 기말상품 재고액 두 개 더 하면 얼마예요? 선입선출법일 때는 25,000원이 됩니다. 자, 이번엔 총평균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총평균법은 매입 금액 수량 전체를 더하고 그 금액을 전체 더해서 나누기 하라 그랬죠. 한 방에 한꺼번에 한다 그랬죠. 자, 매입 전체 여기서부터 기초재고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다 더하면 몇 개예요? 100개입니다. 100개. 요 금액 여기서부터 요 매입까지 쭉 더하면 자, 25,000원. 예. 5,000원, 3만 원 되겠네요. 자, 3만 원 나누기 100개. 그러면 개당 얼마가 돼요? 3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총평균법을 했을 때 기말상품 재고액 남는 게 마지막에 남는 게 몇 개가 남았어요? 40개가 남았죠? 자, 70개가 남았죠? 70개가 남죠? 곱하기 70개. 뭐 선입으로 하든 뭘로 하든 간에 어쨌거나 30개, 100개 중에 30개 빼면 그럼 70개입니다. 70개 곱하기 총평균법 단가가 300원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21,000원. 자, 선입선출법일 때 25,000원인데 총평균법은 21,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금액 차이는 4,000원이 생기죠. 자, 이 문제에서 물어본 기말재고자산 가액의 차이는 얼마인가? 예, 2번 4,000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자, 선입선출법과 총평균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풀이가 가능한 겁니다. 자, 2번이 정답이고요. 어려운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제 조금 난이도 쉬운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중 부채 계정이 아닌 것. 예수금. 이거 뭐예요? 다른 사람 돈을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거. 대표적인 게 직원들 소득세 빼놓은 거.
부채 맞습니다. 우리가 세무서에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미지급 비용, 예를 들어서 거래처에 임차료를 우리가 아직 못 줬어요. 돈이 없어서. 그러면 비용은 임차료예요. 미지급 임차료. 미지급자가 들어가면 미지급금처럼 부채가 됩니다. 차입금, 당연히 부채죠. 돈 빌려온 거. 자, 임차보증금. 우리 회원님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거. 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 헷갈려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보증금, 보증법이 아니고 임대보증금은요. 임대보증금은 우리가 임대해주는 임대 붙이잖아 건물에 주인 입장에서 빌려줍니다라는 뜻이에요. 대신에 보증금 갖고 오세요. 주인 입장에서 건물주 주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전세금을 갖고 있는 거 주인 입장에서는 그거 자기가 그 돈을 쓸 수는 있지만 그 돈은 돌려줘야 될 돈이죠. 다시 말해서 요거는 부채입니다. 임대보증금은. 근데 임차보증금은 반대로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보증금을 여러분 아파트 전세로 들어갔어요. 나갈 때 돈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 임대보증금은 여러분 돈이잖아요. 세입자 돈. 그러면 회사도 임차보증금을 걸고 사무실을 빌려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보증금 얼마. 그러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개정광 적용 등록에서 컨트롤 F 누르고 임차보증금을 딱 치면요. 232번 뭐라고 돼 있냐. 기타 비유동 자산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찾기에서 임차보증금 엔터 치면 이렇게 딱 갑니다. 비유동 자산입니다. 이거. 임대보증금은 주인 입장에서 그건 부채고요. 자,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 개정관리 정의등록 메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부채 개정이 아닌 것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상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파손, 마모,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하여 실제 재고 수량이 장부상의 재고 수량보다 적은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처리하기 위한 개정 과목 뭐예요? 재고자산, 감모, 마르고 닳도록. 대표적인 예가 제가 감귤을 이야기했었죠. 창고에 보관했다가 한두 달 있다가 팔 수도 있습니다. 저온 저장고에. 근데 거기 있다 보면 수분이 증발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생기죠. 또 요거하고 헷갈리는 게 여기는 안 나왔는데 평가 손실. 그거는 단가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시세가 떨어져 버리는 거. 농수산물 같은 경우 수시로 시세가 바뀌잖아요. 그건 평가 손실, 이건 감모 손실. 도난 분실, 재해 손실 아닐까요? 이거는 천재지변에 의한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잡손실. 얼마 안 되는 경우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자. 현금과비적인 경우에 대표적이죠. 대손상각비, 외상값 못 받게 돼서 생긴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 거래 결합 관계에서 성립할 수 없는 것. 거래 판료소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분개를 하려면. 자, 부채의 감소와 부채의 증가. 부채는 대변이 홈그라운드입니다. 부채와 자본은 대변이 홈그라운드, 자산과 비용은 차변이 홈그라운드예요. 자기 홈그라운드에서는 증가, 반대편에서는 감소입니다. 자, 근데 여기 1번 보면 부채의 증가가 차변에가 있고 부채의 감소가 대변에가 있어요. 반대로 해놨죠. 이런 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거래도 이렇게 결합관계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여기 다 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순매출액 구하는 공식입니다. 저 공식에 그냥 대입하면 돼요. 순매출액은 어떻게 돼요? 총매출액에서 뭘 빼요?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요 세 가지 빼면 순매출액이죠. 얘는 뭘까요? 매입 환출. 얘는 그냥 함정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헷갈리도록. 별거 아닙니다. 이거는 순매입에 구할 때 쓰는 거죠. 자, 얘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뺍니다. 200만 원에서 20만 원, 10만 원, 30만 원 하면 60만 원 빼면 얼마예요? 140만 원.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자, 엑스맨 놀이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중 계정 기입이 설명으로 옳은 것. 거래가 있으면 그 거래를 가지고 우리가 분계를 하죠. 차변 대변으로. 그리고 나서 각 계정에 옮겨 적어줍니다. 그게 전기. 이 전기가 된 겁니다. 근데 요거를 분계로 거꾸로 분계로 만들어서 거래로 추정할 거예요. 자, 요 상품 계정, T자 계정, 여기를 중심으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으면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보내고 그래서 이걸 제가 엑스맨 놀이라고 해놨죠. 자, 얘가 이쪽으로 가면요. 현금 40만 원이 되고 그러면 자동 분계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 겁니다. 얘가 왼쪽에 있어 상품이. 왼쪽에 있는 애는 차변. 얘는 대변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쪽에 있으면 반대가 되겠죠. 차변에 상품이 되고 그럼 금액은 40만 원. 대변에 현금이에요. 대변에 현금이 있다는 건 현금이 나갔다는 소리예요. 왜 나갔냐? 상품이란 자산이 증가. 차변은 자산이 증가잖아요. 아, 상품을 현금 주고 사왔구나. 거래 추정이 되죠. 상품 4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 현금으로 지급하다. 얘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 자, 다음 자료에 따라 영업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 자, 이거 계정광육 적용 등록 메뉴 제가 캡처해 놓은 건데 영업이익을 계산하려면 자, 총 매출액에서 총 매출액보다는 순매출액이죠. 매출액에서 순매출액, 매출액에서 뭐를 뺍니까? 매출 원가를 뺍니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자, 매출액이 얼마예요? 500만 원. 500만 원에서 매출 원가 200만 원. 자, 요거 뺍니다. 그러면 300만 원이 나와요. 자, 이건 물건 팔아서 얻은 이익이에요. 자,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20조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영업이익은 어떻게 가느냐?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뺍니다. 직원들 월급부터 사무실 운영비 이런 걸 다 뺍니다.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 해당되는 게 접대비, 판매 관리비가 되죠. 복리후생비 직원들 해준 거. 자, 이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그럼 얘는 뭐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자 비용. 요거는 영업 외 비용입니다. 영업과는 무관한. 건물을 처분해서 생긴 손실, 은행 대출 이자. 자, 영업의 비용을 한번 검색해 보면요. 이자 비용 951번, 영업의 비용입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970번, 영업의 비용으로 딱 검색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함정으로 갖다 놓은 겁니다. 헷갈리라고. 그래서 요거 두 개면 빼주면 되겠죠. 판매비 관리비 50만 원. 빼주면 요게 바로 영업이익이 됩니다. 250만 원. 여기다가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법인세 내고 나면 당기 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은 여기까지만 계산한 겁니다. 요 외에 또 추가로 비용 수익이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50만 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4번 문제. 자, 수익 비용이 연민 이상 시험 3번 보면 2번은 나오죠. 아직도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이연과 예상을 굉장히 헷갈려 해요. 자, 교재 318페이지 이론 교재 거기 가면 발생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돈 들어오고 나간 현금이 우선이 아니고 올해 거냐 아니냐 이 수익 비용이. 그래서 이연이란 말이 있고 예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손익이면 수익과 비용. 이연은 넘기다라는 뜻이에요. 예상은 뭐예요? 지금 받지는 않았지만 올해 거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연은 이미 수입과 지출이 완료된 것. 수입과 지출이 완료가 됐고 얘는 완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미 줬거나 받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올해 게 아니야. 내년 거야. 그러면 넘겨라. 2연.
그래서 이미 수익이 장부에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올해 게 아니야. 내년 장부로 넘겨. 대표적인 게 임대료 받은 거. 1년치 한꺼번에 받다 보니까. 비용. 우리가 반대로 임차료를 1년치 한꺼번에 지불했어요.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이거 3개월치는 내년 거야. 그러면 장부에 있던 비용을 내년 걸로 수정을 해줘야 되죠. 이미 수입과 지출이 완료된 거를 올해 거 아닌 거는 내년으로 넘기는 게 손익이 이연. 근데 요거는 주고받은 게 없어. 자, 수익의 예상. 집세를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요. 근데 돈은 내년에 받겠지만 원래 장부에는 적어 놓는 거. 예상. 수익 들어오고 나간 건 없어도. 반대로 비용은 우리가 지출은 안 했지만 내년에 줘야 될 거. 이자 비용 같은 거. 비용이 예상. 자, 이연과 예상 이제 구분하시겠죠. 그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손익의 이연 이미 주거나 받은 거예요. 이연이라고 하면 이미 주거나 받았는데 수익의 이연 이미 받은 돈은 받았지만 이건 내년 장부로. 비용 이미 줬지만 원래 장부에 적어서는 안 되고 내년으로 넘기는 거. 자, 근데 이미 주거나 받았다 그랬어요. 이연은 미수 아직 받지 못한 거다. 이건 예상이에요. 미지급 얘도 예상이에요. 받거나 주거나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선급 먼저 지급한 거 선급보험료 대표적이죠. 이미 주거나 받은 거. 자, 선급 비용의 이연 얘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선수 먼저 받은 거예요. 주거나 받은 거 그거는 이연에 해당된다 그랬죠. 먼저 받은 이자 이거 올릴 거 아니야. 내년으로 넘겨. 이연. 수익의 이연에 해당되는 거. 요거 리을입니다. 리을과 디귿. 가는 리을, 나는 디귿.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이연이냐 예상이냐를 확실히 구분을 할 수 있어야 정확히 풀 수 있습니다.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어요. 4번이 정답이고요. 자, 마지막 15번 문제. 요즘 들어 이런 형태 문제가 옛날에는 많이 나왔는데 안 나오다가 최근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거래의 기입이 필요한 보조장부라는 뜻입니다. 장부는 주요장부, 보조장부 이렇게 나누는데 보조기입장까지. 주요장부는 분계장하고 총계정원장이고요. 나머지는 다 보조장부 또는 그 보조기입장입니다. 자, 방탕상사의 원가 50만 원의 상품을 60만 원에 판매하고 요거 상품 매출 나오겠죠. 자, 이거 분개해 볼까요? 자, 차변, 대변. 상품 매출 나왔습니다. 자, 60만 원에 팔았어요. 대금 중 4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그러면 차변의 현금 40만 원. 나머지 잔액 20만 원 약소금으로 받을 어음이죠. 20만 원.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장부에 각각 적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현금 출납장이죠. 받을 어음 기입장이요. 이거 다 됐어요. 상품 매출장에 기록합니다. 매출장. 얘는 필요 없죠. 왜 매입이 없잖아요. 상품 사왔다는 말이 없잖아요. 매입처 원장? 외상 매입했을 때 누구한테서 외상으로 사온 거냐. 나중에 갚으려면 장부에 적어놔야죠. 이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은 뭐예요? 매출처 원장. 우리가 외상값 수금할 거래처들 금액 적어놓은 장부. 왜 음료수 배달하는 아저씨들 보면 뒷주머니 딱 껴가지고 사인해 주세요. 이거 외상 사인 받은 거예요. 자, 그런 게 바로 매출처 원장. 요거는 매입처 원장. 제가 제약회사 영업관리직에 있을 때 요거 병원별로 다 들고 다녔습니다. 가서 사인 받고 수금할 때 또 금액 적어서 사인 받고. 자, 요거는 상관없어요. 여기 외상이라는 말은 전혀 없으니까 분계. 그래서 정답은 BCE. 예, 1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됐고요. 난이도가 아까 조금 까다로운 문제 7번을 빼고는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요. 프로그램 설치 안 하신 분들 설치하시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실무시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